5. 우리 친구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적잖이 좋지 못한 습관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현저해졌다. 그는 눈에 띌 만큼 급속히 맥이 빠진 듯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지저분해지기도 했다. 주량도 꽤 늘었고 신경은 약해져서 곧잘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다. 마침내는 우아한 것에 대한 감수성이 지나치게 예민하게끔 되었다. 그의 얼굴은 무섭도록 돌변해가는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극히 엄숙하던 표정이 뜻밖에도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고독에 견딜 길 없어 누구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빨리 나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었으면 하는 갈망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다. 줄곧 그에게 무슨 뒷소문이나 시중의 얘기거리 또는 매일 일어나는 특히 진기한 일 따위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할 정도였다. 만일 오랫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그는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 방안을 서성거리며 창문가로 다가가서 보기도 하고 생각에 잠겨 입술을 깨물기도 하며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기도 하다가 급기야는 훌쩍훌쩍 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뭔가 예감하고 있었다. 뭔가 도저히 피할 길 없는 뜻밖의 내습을 겁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곧잘 소심증에 걸려 꿈에 무척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날 하루 종일 아주 침울하게 보내고 난 그는 마침내 사람을 시켜 나를 데려다 놓고 매우 흥분하여 오랫동안 조리가 서지 않는 말을 잔뜩 늘어놓았다. 그가 나에게만은 모든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바로바라 보이는 알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어떤 특별한 자기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아챘다. 이전에는 우리 둘이 만나서 한 차례의 하소연이 끝나게 되면 얼마 뒤 술병이 나오고 한결 위안이 되는 게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엔 술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대 몇 번이고 술을 가지러 보내고 싶은 줄기찬 욕망을 마음속에서 억누르는 것 같았다. 왜 그 여자는 노상 화를 내고 있는지 하고 그는 마치 어린애처럼 끝없이 호소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모든 천재와 진보적인 인간들은 한결같이 도박꾼이요. 술을 포금하는 주당들이었지. 또 앞으로 그럴 거야.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노름꾼도 아니고 술꾼도 아니지 않나. 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고 책하지만 실로 이상한 생각을 일으킨 모양이야. 그리고 왜 밤낮 누워만 있느냐고? 당신은 세상 사람들의 모범으로서 그리고 조국에 대한 견책의 권하로서 호련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일세. 그러나 우리들 사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인간이 견책의 권하로서 서야 할 사명을 받은 이상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게 아닌가. 그것을 그 여자는 알고 있을는지. 그러던 중 마침내 나는 오늘 밤에 그토록 집요하게 그를 괴롭힌 일종의 중요하고도 특별한 우수의 원인을 겨우 알아냈다. 그는 이날 밤 몇 번이나 거울 앞에 다가가서 오랫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읽고 거울에서 눈을 떼고 내 쪽으로 돌아선 그는 어딘가 이상한 절망의 빛을 띄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나는 일개 한 무리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네. 그렇다. 분명히 지금까지, 아니 바로 이날까지도 바르바라 부인이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사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다만 한 가지만은 굳게 믿는 데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는 역시 여자로서의 부인의 마음에 비추어 매력 있는 남성이라는 신념이었다. 그것도 단지 추방자이거나 훌륭한 학자로서가 아니라 미남자로서의 매력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벌써 20년 동안이나 이 달콤한 위안의 시선이 그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혔던 터이므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도 이것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괴로웠음이 틀림없다. 그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 어떤 커다란 시련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날 밤 자신도 모르게 예감한 것인지도 모른다. 6. 이제 나는 우리가 얼마 동안 잊고 있었던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이 소설의 발단이 되는 사건의 서술에 손을 대볼까 한다. 8월도 거의 다 갔을 무렵 마침내 드로즈도프 모녀가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출현은 그의 친척벌 되는 새 지사 부인의 도착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교계에 온통 이상야릇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흥미진진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다만 바르바라 부인이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프라스코비아 부인이 아주 골치 아픈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겠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니콜라이가 벌써 7월경부터 그들 일가와 헤어져서 라인강 근방에서 K 백작을 만나 백작을 비롯한 그 가족과 함께 빼째르부르크로 떠났다는 사실이다. 주의시켜두지만 K 백작에게는 혼기가 된 세 딸이 있었다. 리자베타는 어찌나 거만하고 고집통인지 나는 그 애한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하고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애와 니콜라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내 눈에 보였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건 댁이 다리아에게 물어보세요. 내 생각으로는 아마 리자가 모욕을 당한 것 같아요. 어쨌든 댁이 기여하는 이 아가씨를 이처럼 데려다가 당신에게 분명히 넘겨드리니까 기쁘게 한량없군요.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 도끼찬 말은 몹시 흥분된 어조로 바래졌다. 보건대 이 굼벵이같이 멋없는 여자는 벌써부터 이러한 말을 준비하고 그 효과를 즐겨볼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바르바라 부인은 그따위 감상적인 효과나 아리송한 말로 호락호락 넘어갈 여자는 아니었다. 부인은 엄격한 태도로 보다 똑똑하게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곧 들릴락말락하게 중얼거리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의 하소연을 털어놓았다. 곧잘 흥분하지만 무척 감상적인 이 부인도 꼭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닮아서 끊임없이 벗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 리자베타에 대한 커다란 불만은 곧 딸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부인이 털어놓는 여러 가지 설명과 하소연 가운데서 사실이라고 생각된 것은 리자와 니코라스 사이에 실제로 어떤 충돌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체 어떤 충돌이었는지는 프라스코비아 부인도 뚜렷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다리아에 대한 험구는 이윽고 완전히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의 얘기는 얼떨결에 흥분해서 한 말이니까 절대로 마음에 새겨두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요령부득이어서 심지어는 의심스럽게까지 여겨질 뿐이었다. 그 여자의 말로는 충돌의 발단은 리자의 고집세고 남을 비웃는 성격 때문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니코라스는 리자를 깊이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자신도 무척 자부심이 강한 성질이어서 리자가 비양조로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자기 쪽에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우리는 어떤 젊은 분과 알게 됐는데 대개 교수님의 조카 같았어요. 그리고 성도 같고. 아들입니다. 조카가 아니에요.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정정했다.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전에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성을 외지 못해서 늘 그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왔었다. 아, 그래. 아들이군요. 그럼 아들이라고 하죠. 그 편이 더 좋으니까. 어쨌든 나한테는 마찬가지니까요. 그이는 평범한 청년으로 아주 원기왕성하고 격식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각별히 이렇다 할 점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리자가 좀 야비한 행동을 했어요. 즉 니콜라이에게 질투심을 일으켜볼 셈으로 이 젊은이를 좀 끌었죠. 나는 이 일을 그리 나무라지는 않아요. 처녀답고 보통 있는 일인데다가 귀엽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니콜라이는 질투는 고사하고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자기부터가 이 청년과 친구가 되어버렸답니다. 이 일이 리자의 마음을 토라지게 했죠. 그 청년은 훌쩍 떠나가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몹시 서두르더군요. 거기서 리자는 사사건건 니콜라이에게 앙탈을 부렸어요. 게다가 니콜라이가 가끔 다샤와 얘기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참말이지 어머니인 나까지도 살맛이 없어지더군요. 흥분하면 안 된다고 의사께서 말씀하시는 터이지만 나는 이젠 남들이 칭찬하는 그 호수도 귀찮아지기만 했고 그 때문에 치통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류마티스까지 걸렸을 따름이에요. 신문에까지도 제네바의 호수는 이를 아프게 한다고 났거든요. 그런 중 니콜라이는 백작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자 하루 동안 이럭저럭 챙기더니
곧 우리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둘은 정답게 화해를 했고 리자도 그를 보내면서 아주 마음이 명랑하고 산뜻해져서 여러 번 깔깔거리고 웃었죠. 그런데 이건 모두 겉으로만 그랬을 뿐이에요. 그가 떠나버리자 그 애는 매우 침울해져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통 입에 담지를 않고 내게도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당신도 이번 일에 대해서 리자한테 아무 말도 말아주세요. 그건 일을 악화시킬 따름이니까요. 그저 잠자고 있으면 그 애가 먼저 당신에게 얘기를 꺼낼 테니까 그때는 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내 생각으론 니콜라이도 약속대로 이리로 빨리 와주신다면 다시 원상대로 될 것 같군요. 그에게 곧장 편지를 띄우겠어요. 정말 그게 전부라면 참 하찮은 오해로 생긴 충돌이군요. 그리고 다리아에게 관한 한 나는 그 애를 지나칠 만큼 잘 알고 있어요. 헛소리일 거예요. 다센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나 보군요. 험담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흔해 빠진 얘긴데다가 언성도 소근거린 게 아니었으니. 여봐요. 그땐 내가 그 일로 머리가 돌았었나 봐요. 리자도 내가 보기에는 다샤와 예전처럼 다시 다정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바르바라 부인은 그날로 당장 니콜라스에게 편지를 보내 예정된 기한보다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일찍 오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엔 부인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의심적인 점이 남아 있었다. 부인은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생각에 골몰했다. 프라스코비아의 생각은 너무나 유치하고 감상적인 듯 싶었다. 프라스코비아는 기숙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나치게 감상적이었었지. 하고 부인은 생각했다. 니콜라스는 계집애 따위의 조롱이 무서워서 도망한 그런 사내애가 아니라 정말 충돌이 있었다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 장교는 이리로 같이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집에서 친척이나 되는 듯이 묵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다리아에 대한 프라스코비아의 사죄가 너무 빨랐어. 뭔지 제 가슴속에 남겨두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새벽녘에야 바르바라 부인의 머리에는 이런 보관이 익어갔다. 적어도 그것은 한 가지의 의욕만이라도 단숨에 일수할 만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당돌한 점으로 보아 괄목할 만한 보관이었다. 부인이 그 보관을 생각해냈을 때 그 여자의 흉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을 쉽사리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나는 그 보관이 빚어낸 모든 모순을 미리부터 밝혀내지는 않겠다. 다만 이야기의 소술자로서 모든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그려내는 데서 그치련다. 그러니까 서로 그 사건이 아무리 기괴하게 생각된다 해도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두거니와 이튿날 아침 부인의 가슴 속에는 다샤에 대한 의욕 따위는 깨끗이 가셨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사실 한 번도 그런 의심을 일으켰던 적이 없었다. 그만큼 부인은 다샤를 믿고 있었다. 게다가 니콜라스가 자기 집의 다리아에게 열중하리라는 생각은 감히 상상해낼 수도 없었다. 그날 아침 다리아가 테이블에 마주서서 차를 따르고 있을 때 바르바라 부인은 오랫동안 유심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확신을 얻은 듯이 마음속에서 모두가 헛소리다 라고 단언했다. 아마 어쩌녁부터 부인은 이 말을 20번이나 뇌까렸을 것이다. 다만 부인이 느낀 것은 다샤가 어딘가 좀 피로한 듯하고 조용하고 아니 좀 더 둔감해졌다고 할까 그런 것뿐이었다. 차를 마신 후 두 사람은 한 번도 변치 않았던 이전의 습관대로 자숙감을 가지고 나란히 앉았다. 바르바라 부인은 외국에서 받은 인상, 특히 자연, 주민, 풍습, 예술, 공업 등을 비롯하여 다샤의 눈에 유다르게 비쳤던 모든 것을 낱낱이 말해보라고 명령했다. 드로즈도프 일가나 그 가족과의 생활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다. 다샤는 자수 책상을 향해 부인 옆에 나란히 앉은 채 바느질을 거들면서 이미 반 시간 이상이나 변화 없고 단조로운 그러나 약간 힘없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리야 하고 갑자기 바르바라 부인은 말을 중단시켰다. 너 무슨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없니? 아니, 없어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다샤는 그 밝은 눈으로 바르바라 부인을 바라보았다. 내 영혼에도, 마음에도, 양심에도 없어요. 다샤는 나지막한 소리로 되풀이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딱딱한 기분이 어려 있었다. 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다리아야. 난 너를 여태껏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지. 이제 거기 앉아서 들어봐라. 이 걸상으로 옮겨서 나를 마주보고 앉으렴. 나는 너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됐어. 들어봐라. 너 시집갈 생각은 없니? 다샤는 수상쩍은 듯한 오랜 응시로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리 놀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만히 있어. 첫째로 나이 차가 상당한 편이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 건 내가 더 잘 알겠지. 너는 지각이 있는 애니까 너의 일생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돼. 하지만 그이는 아직도 호남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항상 존경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말이다. 어때? 다샤는 한층 더 의심쩍게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얼굴까지 확 붉혔다. 가만히 있어. 서두를 건 없어. 내 유언으로 돈이 생긴다 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넌 어떻게 되지? 비록 돈은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속여서 돈을 뺏어버린다면 그만이지 뭐냐. 그런데 그이에게 시집가면 너는 유명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다. 또 다른 면도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당장 죽어버린다면 하기야 나도 그이를 군색하게 놔두지는 않겠지만 그이는 당장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 얘기가 채 안 끝났으니까. 그이는 경솔하고 미련하고 잔인하고 이기주의자이고 그리고 천한 버릇도 가졌지만 그러나 다샤야, 이 세상엔 아주 더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도 그이의 좋은 점을 높이 봐주어야지. 나는 너를 아무 놈팡이에게나 그냥 떠맡기고 손을 떼버리겠다는 건 아니니까. 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겠지.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청하는 거니까 너도 좀 그분을 아껴줄 테지. 부인은 갑자기 흥분된 듯 말을 끊었다. 너 듣고 있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뚱 하고 있지? 다샤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듣고 있었다. 가만히 있자. 그래, 그이는 아낙네 같은 사람이지. 하지만 너한테는 그 편이 더 좋을 거야. 아낙네라지만 아주 불쌍한 아낙네지. 여자로서 그런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은 값어치가 아예 없을 듯한 사람이지. 하지만 의지할 바를 모르는 그의 성질을 생각하면 사랑해 주어도 무방할 거야. 너도 의지할 곳 없는 그 일을 한껏 사랑해줘라. 너 내 말 듣고 있겠지? 알겠니? 다샤는 시인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도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이는 너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건 당연한 의무니까. 그이는 너를 아주 극진히 위해주지 않으면 안 돼. 마치 흥분이 절정에 달한 듯이 바르바라 부인은 소리쳤다. 하지만 의무를 제쳐놓고라도 너에게 홀딱 반할 거야. 난 그 일을 잘 알지. 게다가 나라는 사람도 옆에 붙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렴. 난 늘 곁에 붙어 있겠다. 어쨌든 그이는 너에게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고 비방을 늘어놓을 테고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내 헌담도 할 거야. 그이는 평생 엄살을 부리고 안달복달 해왔으니까. 그리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에도 2통씩이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편지질을 할 거야. 그러나 어쨌든 그는 너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게 될 거다. 이 점이 중요하지. 너의 말을 잘 듣도록 귀를 들여라. 그걸 못하면 너는 바보가 되고 말아. 목을 매겠다고 위협도 하겠지만 그건 믿지 말아라. 괜히 그래 볼 따름이지만. 어쨌든 잘 살펴는 봐야지. 정말 목을 매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종 그런 짓도 한단 말이다. 그건 힘이 넘쳐나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목을 매는 거야. 그러니 결코 최후의 선까지 끌고 가선 안 돼. 그것이 부부 생활의 제일의 비결이다. 그리고 그이가 시인이란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해. 잘 들어, 다리야. 자기 희생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거란다. 그 점에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을 느끼는지도 몰라.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지금 내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난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물론 난 이기주의자지. 그러니 너도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난 너를 속박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모두가 내 마음에 달렸으니까. 너의 대답 하나로 결정될 거야. 넌 왜 그냥 앉아만 있는 거냐?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저에겐 아무래도 좋아요, 마님. 제가 꼭 시집을 가야만 한다면. 다시아는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말했다. 꼭이라고?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바르바라 부인은 엄하고 집요한 시선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다시아는 뜨개 바늘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잠자코 있었다. 넌 영리한 앤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지금 너를 시집 보내려고 생각한 것은 꼭 무슨 불가피한 필요 때문은 아니야. 다만 그렇게 생각됐다는 얘기고 그것도 상대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한 사람에 한한 거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너를 지금 결혼시킬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야. 아무리 내 나이가 20살이라도 말이다. 그래, 어떠냐? 저는 마님 처분대로 하겠어요. 그럼 승낙한다는 뜻이군. 가만히 있어. 내 말이 다 안 끝났으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나의 유언장에는 너를 위해 15,000루블이란 돈을 정해놓았어. 그것을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너에게 주마. 그중 8,000루블만은 그에게 줘라. 그건 그에게 주라는 것이라도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이는 나한테 8,000루블의 빚이 있으니까 말이다. 결국 지불은 내가 하겠지만 그것이 내 돈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의 수중에는 7,000루블만 남게 되는 셈이지. 그 돈은 한 푼도 그에게 줘서는 안 돼. 절대로 그의 빚을 갚아주지 말아라. 한 번 갚아주게 되면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하긴 항상 내가 곁에 붙어 있겠다만. 그리고 너희들 부부는 매년 1,200루블씩, 특별한 경우에는 1,500루블의 돈을 내게서 받게 될 거야. 지금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하고 있듯이 주택과 식비는 별도로 내가 지불하겠다. 하인만은 너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연금은 내가 직접 내 손에다 한꺼번에 쥐어줄 테다. 그러나 너도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가끔 그에게 조금씩 집어주도록 해라. 그리고 친구들의 출입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허락하도록. 너무 자주 찾아오면 쫓아버려. 하긴 내가 곁에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부부의 연금은 그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 알겠니? 다만 그이가 죽을 때까지다. 왜냐하면 그건 그이의 연금이지 내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주는 7,000루블이 내가 바보짓만 안 한다면 고스란히 남는 거고 그 밖에 다시 8,000루블을 유언으로 남겨줄 생각이다. 그 이상은 한 푼도 더 내게서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둬라. 어때? 이의 없냐? 그럼 뭐라고 말 좀 해봐. 이젠 뭐라고 좀 말해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마님. 이건 전적으로 내 의사에 달렸다는 걸 상기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께서 이미 마님께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 그이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렇지만 그이는 곧 얘기를 꺼낼 거야. 부인은 후딱 일어나서 자기의 까만 쇼를 걸쳤다. 다샤는 다시 얼굴을 약간 붉히며 뭔가 묻고 싶은 시선으로 부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돌연 다샤 쪽을 향해 획 돌렸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바보냐? 하고 부인은 매 같은 기세로 다샤에게 달려들었다. 은혜를 모르는 천치 같으니. 내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들어있니? 그래, 내가 이 마당에 와서 내 신세를 망쳐놓을 줄로 생각하니. 이제 그분이 직접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애원을 하게 될 거다. 그이는 일이 이렇게 된 걸 보면 행복한 나머지 죽어버릴는지도 모를 거야. 내가 너에게 수치를 주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너도 알지 않니? 아니면 그이가 그 8,000루블이 탐나서 장가를 들려는 줄 아니? 지금 내가 널 팔아먹으러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냐? 넌 바보 천치야. 모두가 은혜를 모르는 얼간이들이야. 거기 우산이나 이리 줘. 그리고 나서 부인은 습기찬 벽돌 포도와 목조의 다리를 건너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집으로 날아가듯 달려갔다. 7. 부인이 다리아에게 망신을 시킬 염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야말로 나는 이 아이의 벗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쇼를 걸치면서 자기 양녀의 당황한 의심쩍은 시선을 목격했을 때 부인의 가슴에는 가장 숭고하고 공명정대한 분노가 일시에 불타올랐다.
부인은 다리아를 아주 어렸을 적부터 진심으로 귀여워해왔다. 프라스코비아 부인이 다리아를 바르바라 부인의 귀염둥이라고 부른 것은 지당한 얘기였다. 벌써 오래전부터 부인은 다리아의 성품은 제 오빠 샤토프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고 단정해버리고 있었다. 다샤는 조용하고 온순하며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데다가 착실하고 극히 겸손하며 분별력이 빠르고 특히 간복한 것은 은혜심이 깊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다샤는 부인의 어떠한 기대도 저버리는 일이 없었다. 이 아이의 일생에는 착오가 없을 거야. 다샤가 겨우 12살이 되었을 때 바르바라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 위에다가 부인은 이 소녀가 자기의 온갖 마음을 사로잡은 공상이다. 새로운 계획이다. 자기 눈에 아름답게 비친 사상이다. 따위의 생각에 곧잘 끈덕지고 열렬한 애착을 느끼는 성격을 지녔으므로 곧 다샤를 자기의 친딸처럼 교육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인은 당장 다샤에게 상당한 돈을 남겨주어 미스 크릭스라는 가정교사를 초빙했다. 이 여자는 다샤가 16살이 될 때까지 줄곧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론지 해고를 당했다. 중학교 선생도 몇 분 가르치러 오곤 했는데 그중에 진짜 프랑스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가 다샤에게 불어를 가르쳤다. 이 사내도 역시 갑작스레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고를 당해버렸다. 그 밖에 본래 귀족 출신으로 과부가 되었다는 어느 가난한 타지방 부인이 피아노를 배워주었다. 허나 뭐니 해도 주된 교사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였다. 사실상 제일 처음으로 다시아를 발견한 것도 그였다. 그는 바르바라 부인이 이 아이의 일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그때에 당시 얌전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아이에게 이미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어린애들은 이상하게도 잘 따랐다.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도 8살 때부터 11살이 될 때까지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물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무보수로 가르쳤으므로 드로즈도프 집에서 결코 돈 따위를 받으려 들지 않았다. 더욱이 그 자신이 귀여운 어린애한테 홀딱 반했으므로 세계와 지구의 창조,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무슨 서사시풍의 얘기를 곧잘 들려주었던 것이다. 원시시대의 종족들이나 원시인에 대한 강의는 아라비아의 전설보다도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던 리자는 집에 돌아와서 아주 우습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흉내를 내보이곤 했다. 이런 사실을 안 그는 한번 슬그머니 그러는 꼴을 훔쳐본 일이 있었다. 모한을 당한 리자는 그만 그의 품에 몸을 던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환열에 넘쳐 같이 울어댔다. 그러나 리자는 곧 떠나버렸고 다샤만이 혼자 남았다. 그런데 다샤에게로 여러 선생이 출입하게 되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점점 그 애에 대한 관심이 얄팍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한 번은 다샤가 17살 때 그는 뜻밖에도 그녀의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감탄하고 말았다. 그것은 바르바라 부인 댁에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이 젊은 처녀에게 말을 건네보고 그 대답에 몹시 만족해서 급기야는 러시아 문학사의 진지하고 광대한 강의를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바르바라 부인은 그 훌륭한 착상을 칭찬하고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다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특히 힘을 주어 강의 준비에 착수했다. 이윽고 강의는 시작되었다. 고데기로부터 시작한 첫 번 강의는 흥미진진하게 끝났다. 여기엔 바르바라 부인도 참석했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강의를 끝내고 다음엔 이고리 원정의 분석을 하겠다고 언명했을 때 바르바라 부인은 돌연 일어나서 강의는 이 이상 더 하지 않아도 좋다고 선언해버렸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다샤는 얼굴을 확 붉혔다. 그것으로 이 착상은 끝장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바르바라 부인이 이 당돌한 꿈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꼭 3년 전의 일이었다. 불쌍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아무것도 예기치 못한 채 집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는 우울한 생각에 잠겨서 벌써 전부터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찾아주지 않나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오는 기색이 없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날씨는 추워져서 페치카에 불을 지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갑자기 무서운 환상이 그의 눈에 비치었다. 이런 날씨에, 더구나 이런 묘한 시간에 바르바라 부인이 찾아오다니. 그것도 걸어서. 그는 놀란 나머지 옷을 갈아입을 것도 있고 입고 있는 그대로 부인을 맞이했다. 그는 줄곧 장밋빛 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나의 좋은 친구요. 그는 마중하며 가냘프게 이렇게 외쳤다. 당신 혼자 계시군요. 반가운 일입니다. 난 당신 친구들은 질색이에요. 아, 그런데 언제나 담배만 피우시는 모양이지. 어쩌면 이렇게 공기가 탁하담. 차도 아직 그대로 있네.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당신 취미는 마구 어질러 놓는 것이군요. 당신의 기호는 먼지군요. 방바닥엔 웬 종이 조각을 이렇게 마구 찢어 놓았을까? 나스타시아, 나스타시아. 나스타시아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너 거기 왔구나. 여봐, 창문이랑 통풍구랑 문이랑 모두 열어놔라. 우린 홀로 갑시다. 당신에게 용무가 있어 왔으니까. 예, 넌 일생에 한 번쯤은 청소를 좀 해보렴. 자꾸들 어질러 놓으시는 거려. 나스타시아는 흥분 반 애원 반의 목소리로 웅얼댔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는 거야. 하루에 15번은 쓸어내야지. 당신의 홀은 참 지저분하군요. 그들이 홀 안에 들어서자 부인이 말했다. 양쪽 문을 꼭 잠그세요. 저희가 엿들을 테니까. 벽지를 새로 발라야겠군. 왜 내가 도배장의 여자를 견본과 함께 보냈을 텐데요. 왜 고르지 않으셨죠? 자,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발 앉으시라니까요. 아니, 이이가 어딜 갔을까? 당신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아니 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옆방에서 소리쳤다. 자, 이제 여기 왔습니다. 당신은 옷을 갈아입으셨군요. 부인은 조롱하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스웨터 위에다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쪽이 더 잘 어울리는군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자, 이제 제발 앉으세요. 부인은 곧 그에게 모든 것을 날카롭고 확고한 어조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에게 몹시 필요한 8,000루블건에 대해서도 밝혀주었다. 그리고 지참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떨고 있었다. 그는 부인의 말을 죄다 듣긴 했지만 뚜렷이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다. 다만 이것저것 부인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다. 반박을 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자기가 영락없이 장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만을 알았을 뿐이다. 그렇지만 나의 좋은 친구요. 나는 이번이 3번째인데다가 이 나이에. 더구나 저런 어린애와 말입니까? 하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는 어린애입니다. 다행히도 20살 된 어린애죠. 제발 눈동자를 굴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당신은 무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은 매우 현명하고 학식도 많은 분이지만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을 끊임없이 돌봐줄 유모가 필요해요. 내가 죽어버리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저 계집애가 당신의 좋은 유모가 되어줄 거예요. 처녀니까요. 게다가 나도 당장 죽는 게 아니라 곁에 붙어 있을 테니까. 그 애는 살림꾼이고 천사처럼 유순하죠. 이 생각은 내가 스위스에 있을 적부터 머리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입으로 저 애는 얌전한 천사라고 말하면 그 애는 틀림없어요. 알아두세요. 밑도 끝도 없이 부인은 광포하게 소리 질렀다.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먼지투성이죠. 그렇지만 그 애는 금세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닥치는 대로 거울처럼 만들어 놓을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훌륭한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또 굽실굽실한 절을 해가며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온갖 이점을 나열해가며 중매쟁이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무릎을 꿇고 손발이 다 닳도록 부탁해야 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도 멍청하니 소견머리가 없는 사람일까? 그렇지만 난 이미 노인입니다. 아니, 이제 53인데 무슨 소리예요? 50이라면 막바지가 아니라 인생의 한창 시절이죠.
당신 스스로도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신수가 훤한 분이에요. 당신은 그 애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도 알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당신과 결혼하면 그 애도 안심이 되고 나도 안심이 되죠. 당신에게는 학식과 명성과 착한 마음씨가 있어요. 게다가 당신은 내가 스스로의 의무로 알고 있는 저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신은 그 애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꼭 구하게 되겠죠. 어쨌든 당신은 그 애에게 공덕을 베풀어 줄 겁니다. 당신은 그 애의 생애를 결정지어주고 그 애의 감정을 발전시켜주고 그 애의 사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요즘 사상을 잘못 지도해서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까지는 당신의 저술도 완성되어 당신도 곧 존재가 알려지게 될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바르바라 부인의 그럴듯하고도 교묘한 얘기에 완전히 넘어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실은 나는 이번에 스페인 역사 이야기의 저술에 착수하고 있지요. 그거 보세요. 어쩌면 일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은 그 여자에게 얘기했습니까? 다샤에 대해선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궁금해할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당신 자신이 스스로 그에게 청혼을 해야겠고 아무쪼록 승낙의 영광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쪼로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까지는 없어요. 내가 곁에 붙어 있을 테니까. 게다가 첫째로 당신이 그 애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스테반 트로피모비치의 머릿속은 빙빙 돌아가는 듯했고 사방의 벽도 뱅그르르 움직이는 듯 싶었다. 이때 그의 심중에는 아무리 해도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해괴한 상념이 떠오른 것이다. 탁월한 벗이여.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떨렸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이 나를 다른 여자에게 주어버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당신은 계집애가 아니에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주어버린다는 말은 계집애한테만 쓰는 것이고 당신이 장가를 드는 겁니다. 바르바라 부인은 앙칼지게 대꾸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말을 잘못 사용했죠. 그러나 그건 같은 소리입니다. 그는 낭패한 듯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같은 소리라는 건 나도 알아요. 하고 부인은 경멸하는 투로 톡톡 쏘아댔다. 저런, 이가 기절을 했군. 나스타시아, 물을 가져와. 그러나 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좋았다. 그는 곧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바르바라 부인은 우산을 집어들었다. 이제 당신하고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을성 싶군요. 네. 나는 지금 틀렸어요. 그렇지만 내일까지 한숨 푹 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밤중에라도 무방하니 알려주세요. 편지 같은 건 읽지도 않을 테니까 아예 쓰지도 말아요. 내일 바로 이 시간에 확정적인 대답을 들으러 나 혼자 오겠어요. 그리고 그 대답이 만족할 만한 것이기를 바래요. 그때는 여기에 아무도 없도록 하고 제발 어질러 놓지도 말아주세요. 정말 이건 꼭 어디를 닮았담. 나스타시아. 이튿날 그는 승낙했고 또 승낙할 수밖에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8. 옛날식으로 계산하면 소작인 50명이 딸린 것으로 스쿠보레 시니크에서 인접한 땅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영지라고 불리는 것은 전혀 그의 소유가 아니라 작고한 첫 번째 아내의 땅이었으므로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들 표트루 스테파노치 베르우벤스키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있었다. 그래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후견인 노릇을 함에 불과하였다. 이 아들이 날개가 돋아서 어엿한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는 아들의 정식 위임장에 의해 영지 관리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계약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유리한 것이었다. 즉 그는 영지의 수입으로 아버지로부터 매년 1000루블에 가까운 돈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새로운 제도가 실현되면서부터 500루블밖에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런 관계가 맺어졌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1000루블의 돈을 고스란히 바르바라 부인이 보내주게 하여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거의 이 작은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통째로 제 주머니에 집어넣었고 심지어 그것을 어떤 사업가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 바르바라 부인 몰래 가장 값나가는 살림을 체벌하기도 해서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다. 이 삽림을 그는 벌써부터 조금씩 떼어서 팔아왔었다. 그것은 전부 합치면 적어도 8천 루블은 되는 가격이었는데 그는 겨우 5천 루블밖에 받지 못했다. 거기에다 그는 클럽에서 가끔 노름을 해서 매우 많은 돈을 잃곤 했는데 그 뒷수습을 바르바라 부인에게 부탁하기를 몹시 두려워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챈 부인은 이를 갈며 분해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들 쪽에서 몸소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지를 팔 생각이니 그 처분에 서둘러 진력해달라는 통지가 왔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사심 없고도 결백한 성미에 비추어 그가 이 귀여운 아이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가 아들을 최후로 본 것은 만 9년 전 아들이 페츠르부르크에서 대학에 다닐 때였다. 처음에는 이 영지를 모두 판다면 13,000 루블이나 14,000 루블의 값은 조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누가 5,000 루블이라도 낼는지 의문이었다. 하기야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정식 위임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숲을 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었고 게다가 실상 매년 불가능한 1,000루블의 돈을 꼬박꼬박 송금해 주었으니까 채산시에도 얼마든지 자기 처지를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고원한 뜻을 품고 있는 결백한 위인이었으므로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놀랄 만큼 아름다운 생각이 번뜩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페트루샤가 돌아오면 여태껏 1,000루블씩 송금해 준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 영지의 최고 가격, 즉 15,000루블의 돈을 선뜻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과 더불어 굳게 포옹함으로써 모든 일에 결말을 지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그는 바르바라 부인 앞에서 멀리 돌려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전개시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두 사람의 정의에 그리고 두 사람의 이상에 어떤 특별하고 고귀한 뉘앙스를 덧붙여 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리고 또 이 행위는 전 시대의 인간들이 새 시대의 경박하고 사회주의자 나부랭이인 젊은 패들에 비할 때 얼마나 고결하고 관웅뇌락한 자태를 보여줄 것인가. 등등의 얘기를 여러 가지로 했지만 바르바라 부인은 그저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리곤 마침내 그 토지를 최고액, 즉 6-7천 루블에 사겠다고 그에게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아마 4천 루블쯤이면 살 수 있었으리라. 살림과 함께 날려버린 8천 루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이것은 혼담이 있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당황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전에라면 아들이 어쩌면 아주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희망도 있었으나 이러한 희망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의 편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물론 부친으로서 그런 야비한 희망을 결코 용납지 못했을 것이다. 그거야 어쨌든 간에 페트루샤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문만이 간단 없이 귀에 들려왔다. 우선 약 6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페체르부르크에서 빈둥거리며 그냥 놀고 있다가 뭔가 전단에 쓸 선언문 작성에 가담하여 그 일에 열중한다는 소문이 돌연 우리들 귀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그는 벼랑간 외국으로 가서 스위스의 그 모습을 나타냈다. 도망쳐버린 것이 분명했다. 난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하고 그 당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매우 당황한 듯 우리에게 일장의 설교를 늘어놓았다. 페트루샤는 실로 엉뚱한 녀석이야. 그놈은 착하고 마음씨가 고우며 매우 정이 돋아온 애지. 내가 페체르부르크에서 만났을 때도 그들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과 비교해보고 내심 기뻐했네. 그러나 뭐니 해도 불쌍한 놈이야. 모두가 그 덜 떨어지고 센티멘탈한 데서 일어난 거지. 그들을 현혹시키는 건 사회주의의 현실적인 방면이 아니라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방면인 거야. 말하자면 종교적 색채랄까, 시적인 경향이랄까, 물론 그것도 남의 소리를 숭배하는 것에 불과한 걸세. 그런데 나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나는 여기에도 적자는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훨씬 더 많거든. 그들은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할 테지. 아, 페트루샤가 동력의 위치에 서다니. 어쩌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러나 페트루샤는 곧 송금의 편의상 스위스로부터 자기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왔다. 그러고 보면 아주 망명객의 신세도 아닌 듯 싶다.
그런데 지금 4년간의 외국 체제 후 벼랑간 조국에 나타나서 곧 이 마을로 오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이러고 보면 분명 아무 죄도 없는 모양이었다. 더구나 누군가가 그의 일을 걱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지금 보내온 편지는 남러시아에서였다. 거기서 그는 어떤 다른 사람의 사무이긴 하나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띠고 떠났기 때문에 시종 분주한 눈치였다. 그거나 이거나 모두 시비할 것은 못 되지만 영지의 최고액을 뜯어 맞추기 위해서는 나머지 7, 8천 루블을 도대체 어디서 입수하란 말인가. 장엄한 장면이 연출되는 대신 소송소동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웬걸 어떤 자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귀에다 자네의 감상적인 빼뜨루샤는 결코 자기의 이익을 양보할 일을 하지 않을 걸세 하고 귀뜸을 해주곤 했다. 난 이런 것을 알아냈네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나에게 속삭였다. 대체 무슨 까닭에 저 맹렬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바닥을 모르는 노랭이이고 축제자인 동시에 사유론자인가를 말일세. 정말이지 사회주의자로서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사유론자적인 경향이 짙어가거든.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나? 이것도 역시 그 감상주의에서 생기는 것일까? 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이러한 발언에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른다. 다만 빼뚜르샤도 살림 매각건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으며 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아들이 그런 정보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우연히 아버지에게 보낸 빼뚜르샤의 편지를 몇 통 읽은 일이 있다. 그는 편지 쓰기를 아주 좋아하지 않아서 1년에 고작 한 통이 아니면 그나마 한 통도 없을 때가 보통이었다. 요즘에 왔어야 겨우 자기가 곧 오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연거푸 2통의 편지를 띄웠을 뿐이다. 그의 편지는 모두 간단하고 무미건조했으며 다만 용건만을 나열한 것이었다. 거기에 이들 부자는 이미 빼체르부르크에서 만났을 적부터 당시 유행을 따라 서로 허물없는 뜨이라고 불러왔으므로 빼뚜르샤의 편지는 영락없이 개혁전의 지주가 영지 관리인으로 택한 자기 하인에게 서울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에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해 줄 8천 루블의 돈이 지금 돌연 바르바라 부인의 혼담으로 해서 날아들어온 것이다. 더욱이 부인은 이때 그 돈이 결코 어디 다른 곳에서 굴러들어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뚜렷이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동의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는 부인이 돌아가자마자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그 밖에 면회인을 일체 거절하고 집안에 처박혀 있었다. 물론 그는 울기도 하고 곧잘 장황하게 얘기도 했다. 또 빈번히 지나치게 탈선도 했다. 뜻하지 않게 흰소리를 하다가는 그것에 저 혼자 흡족해 하기도 했다. 그런 후 가벼운 히스테리 발작도 있었다. 말하자면 만사는 그 정식대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일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벌써 200년 전에 죽은 독일인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여보, 나를 용서하겠소 하고 궁상을 떨기 시작했다. 어쨌든 대체로 그는 좀 상궤를 벗어난 데가 있었다. 슬픔을 가라앉히기 위해 우리 두 사람은 한 잔 마시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는 기분이라도 상쾌한 듯 단잠이 들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맵시 있게 넥타이를 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옷을 입은 후 뻔질나게 거울 앞에 다가가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손수건에 향수를 뿌렸지만 그건 아주 적은 분량이었다. 그러나 바르바라 부인의 모습이 창너머로 눈에 띄자마자 그는 얼른 다른 손수건을 꺼내 들고 향수에 뿌린 손수건은 베개 밑에 감춰버렸다. 역시 잘 생각하셨군요. 바르바라 부인은 승낙한다는 말을 듣자 이렇게 칭찬했다. 첫째로 그건 훌륭한 결심이고 둘째로 당신이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도 잘한 일입니다. 좀처럼 자기 일신상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지 않던 당신이 어쨌든 서두를 건 없어요. 하고 부인은 상대방의 넥타이 매듭을 힐끗 쳐다보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당분간 잠자코 계셔야 합니다. 나도 아무 말 않고 있을 테니까요. 얼마 후 당신 생일날이 되니까 그때 그 애와 같이 당신 집에 오겠어요. 그럼 당신은 티파티를 준비해 놓으세요. 술이나 안주 따위는 제발 집어치우고. 하긴 내가 모두 맡아서 하겠지만.
당신 친구들을 초대하되 그 인선은 나하고 같이 하도록 해요. 필요하다면 그 전날 그 애와 의논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회 석상에서 뭐라고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거나 여기서 무슨 약혼의식을 한다거나 하고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그저 암시하는 정도로 그치든지 아니면 무심결에 알아듣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2주일쯤 지나서 될 수 있는 한 소란하지 않게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식이 끝나는 대로 곧 당신들 둘이서 가령 모스크바 같은 데로 잠시 여행을 떠나도록 하세요. 떠나게 된다면 나도 아마 당신들과 같이 가게 되겠죠. 어쨌든 그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적어도 한 번은 신부와 의논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바르바라 부인은 화를 발칵 내고 소리를 질렀다. 그건 뭐 때문에요? 첫째로 여태껏 아무 일도 없었고 또 아마 앞으로도 아무 일 없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뭐요? 아무 일 없게 될는지 모른다고. 어리벙벙한 신랑은 얼떨결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요. 난 아직 두고 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내가 얘기한 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저 애는 내가 잘 다짐해 둘 테니까 당신은 말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필요한 모든 얘기나 일은 다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좀 빠지세요. 뭐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신랑 행세를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은 찾아오지도 말고 편지도 하지 마세요. 제발 얼씬도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나도 역시 잠자코 있을 테니까. 부인은 그 이상의 설명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듯 심란한 모습으로 떠나가 버렸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지나친 마음의 준비가 부인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 것 같았다. 아, 가련하게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자기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관찰이 미치지 못한 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의 태도에는 뭔가 일종의 새로운 투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우쭐하고 경박한 점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부쩍 용기가 솟았다. 이건 정말 마음에 들었어. 하고 그는 내 앞에 멈춰서 두 손을 벌리면서 소리쳤다. 자네 들었지? 저 여자는 내가 끝내 그것을 바라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나로 말하면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싫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가만히 앉아 계세요. 당신이 찾아오실 건 없어요 라니. 그러나 내가 장가를 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 다만 그 여자가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망상을 일으켰던 것일까? 하지만 나도 진실한 남자니까 저 얼빠진 여자의 하잘것없는 망상에 추종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있어. 나에게는 내 아들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의무도 있지. 지금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것을 그 여자는 알기나 할까? 내가 결혼을 승낙한 것은 실은 인생이라는 것에 지치고 지쳤기 때문에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에서인지도 몰라. 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못살게 군다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난 화를 내고 단호히 거절해버릴 테야. 하지만 결국 웃음거리지. 클럽에서는 뭐라고들 얘기하겠나. 또 리프치는 뭐라고 할까. 아무 일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라니. 도대체 무슨 말투람? 이건 실로 언어 도단이야. 나는 수인이야. 바딩개 같은 사람이지.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탈옥수야. 하잘것없는 인간이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런 애원하는 듯한 가련한 부르짖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딘지 제멋대로의 자만의 빛과 천박한 노름의 기분이 엿보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또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제3장 타인의 죄업 1. 일주일가량 지났다. 일은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내친 김에 잠깐 말해두지만 이 성가시기만 하던 일주일 동안 나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상담역으로서 돌연 혼담의 당사자가 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곁을 거의 잠시도 떠나지 못해 무척 괴로웠다. 비록 우리 두 사람이 이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줄곧 집에 틀어박혀 있기는 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수치심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고 끝내는 나에게까지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나에게 속을 털어놓으면 털어놓을수록 그는 점점 더 나를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본래 의심이 많은 성격 탓으로 그는 이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 마을에 알려졌으리라고 지레짐작을 하고는 클럽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 내밀기를 두려워했다. 건강상 꼭 해야만 하는 산책조차도 그는 어두워진 황혼역을 택해서만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정말 자기가 약혼자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또 아무리 힘을 다해도 끝내 그것을 정확히 포착할 수는 없었다. 신부와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녀가 과연 자기의 약혼 여인가 그것조차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 얘기 속에 다소나마 진담이 섞이기나 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바르바라 부인은 어찌된 셈인지 그를 가까이 할 생각도 내지 않았다. 그가 먼저 보낸 편지 중 한 장에 대해 부인은 불쾌한 답장으로 딱 잘라버렸다. 지금 자기는 분주하니까 얼마 동안 일체의 교섭을 중지하겠노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기로서도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을 알릴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보다 좀 한가해질 때를 일부러 기다린다고 했다. 자기에게 찾아와도 괜찮을 때가 오면 자기가 몸소 알려줄 것이고 보내주신 편지는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뜯지 않은 채로 그냥 돌려보내겠다고 오금을 박았다. 이 편지는 나도 읽어서 알고 있다. 당사자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나에게 보여주었으므로. 그러나 이러한 무례함도 그가 도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도 그가 지니고 있는 불안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이었다. 이 불안은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시종일관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 때문에 몸도 여이고 마음도 침식되어 갔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 마음속에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 나에게조차도 그 얘기를 꺼내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그만 어린애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애매한 말로 꽁무니를 빼기도 했다. 그런 주제에 매일처럼 뻔질나게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나 없이는 단 2시간도 지내지 못했다.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나의 자존심을 얼만큼 상하게 했다. 물론 나는 벌써부터 그의 주된 비밀을 통찰하고 모든 것의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비밀, 즉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소위 주요한 불안을 폭로한다고 해서 그의 명예에는 별로 흠이 되지 않으리라고 당시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감성이 조잡하고 의심이 많은 추한 점에 대해서 흔히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로서 얼마쯤 좋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는 흥분한 나머지 아마 지나치게 그를 공박했던 것 같다. 사실은 그의 말상대로 뽑혀 염증이 나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긴 하다. 이 사정없는 공격 덕분에 그는 마침내 자기의 꿍꿍이 속을 죄다 나에게 털어놓았다. 아마도 어떤 일은 고백하기를 꺼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까지도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도 내 뱃속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자기 뱃속을 들여다보고 붕괴하고 있음을 알고 그 자신도 나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 아마 어쩌면 나의 분노는 천박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다는 것은 때로는 진정한 우정을 아주 해치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는 특수한 점으로 보아 자기 처지의 어떤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각별히 감출 필요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극히 세밀한 해부를 내리는 것이었다. 아, 그땐 그 여자도 그렇지 않았지. 하고 그는 바르바라 부인에 대하여 가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전에는 우리 둘이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결코 저렇지 않았어.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는 저 여자도 얘기하는 법을 알았었다네. 믿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땐 저 여자도 사상이 있었어.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일세. 그런데 지금은 깡그리 변했어. 그 여자에게 물어보면 그런 것은 모두 캐캐 묵은 객담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거든. 그 여자는 옛날의 일을 경멸하고 있어. 지금은 무슨 점원이나 가정관리인처럼 성질이 거칠어져서 줄곧 화만 내고 있어. 지금 세상스럽게 뭐하러 화를 내겠어요. 당신은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는 화제를 돌려보았다. 그는 유심히 나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내가 승낙을 안 했더라면 그 여잔 지독하게 골을 냈을 걸세. 아주 무섭게. 그러나 내가 일단 승낙한 지금보다는 어쨌든 덜했던 폭이잖나. 자기의 이 한마디에 그는 잠옷 흡족해했다.
그날 밤 우리는 술 한 병을 몽땅 마셔버렸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간에 불과해서 다음날 그는 여느 때보다도 보기가 더 처참했고 침울해졌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도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번에 도착한 드로즈도프 모녀와의 오랜 교분을 두텁게 하기 위해 마땅히 해두어야 할 방문을 그가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듣기에는 그쪽에서는 벌써 그에게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분명히 그의 방문을 바라는 눈치였고 그 자신도 그들을 무척 그리워했다. 특히 리자베타에 대해서는 도시 내가 이해 못하리만큼 감격에 찬 어조로 말하고 또 말하곤 했다. 그것은 물론 리자베타가 전부터 귀여워해준 어린애였다는 것을 회상한 바도 있겠지만 그 밖에도 웬일인지 모르나 자기가 그녀 옆에 있기만 하면 단번에 지금의 모든 고민이 덜어지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중대한 의욕이 풀릴지도 모른다고 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리자베타를 뭔가 색다른 여자처럼 상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다. 요는 나 자신이 그녀에게 소개받게 되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었다. 그런 일에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도 꼽을 사람이 없었다. 가끔 노상에서 나는 그녀와 마주쳐서 강하디 강한 인상을 받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그녀가 산책차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갔을 때였다. 그녀는 승마복을 입고는 훌륭한 말을 몰고서 친척이 되는 그 미남 장교를 대동하고서 산책길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나의 현혹은 일순간에 불과했다. 나는 곧 나의 이 공상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일순간이라지만 그런 느낌이 실제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나의 불쌍한 친구가 여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데 대하여 내가 얼마나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가는 쉽게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애초부터 모든 우리 친구들에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당분간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푹 쉬고 싶어 한다고 공공연하게 예고되었다. 그는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순방을 하면서 예고해야 한다고 고집했으므로 나도 하는 수 없이 부탁대로 사람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바르바라 부인이 우리 영감님에게 지급한 일거리를 의뢰했다. 즉 요즘 몇 해 동안 받아온 편지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고 그는 그걸 하느라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며 또 나도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퍼뜨렸던 것이다. 다만 리푸친한테만은 아직 들르지 못하고 날짜를 질질 끌어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가는 일이 두려웠던 것이다. 틀림없이 그 사내는 내 말을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고 여기엔 자기 한 사람에게만 감추려 드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어림짐작을 해서 내가 떠나기가 바쁘게 온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그 냄새를 맡으려 들 것이며 또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나발을 불고 쏘다닐 것임에 틀림없다고 나는 전부터 간파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 나는 뜻하지 않게 거리에서 그와 마주쳤다. 듣고 보니 그는 벌써 내가 알리고 온 친구들한테서 이것저것 죄다 듣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가 그 특유의 호기심을 일으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 대해 별로 캐물으려 들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통지가 늦었다고 사과를 하려 들자 그쪽에서 먼저 내 말을 중도에서 끊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버린 것이었다. 사실 그에게는 얘기거리가 얼마든지 쌓여 있었다. 그는 아주 감정이 흥분된 상태여서 어쩌다가 얘기를 들어줄 상대를 만나면 무턱대고 기뻐했다. 그는 시정의 뉴스를 짓거려댔다. 그것은 새 지사 부인이 새로운 화제를 가지고 왔고 클럽에서는 벌써 그녀의 반대당이 조직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이상을 부르짖고 있어서 마치 새 유행병 같다는 따위의 얘기였다. 그는 15분가량 짓거려댔는데 그 얘기하는 폼이 하도 재미가 있어서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원래 이 친구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가 남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친분을 가진 사실만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그가 어떤 일에 화가 났을 때 그 특색은 정말 선명하게 발휘되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내는 영락없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밀정이었다. 그는 항시 마을에 극히 최근 뉴스 나부랭이에 대하여 밑바닥의 밑바닥까지도 모르는 게 없었다. 그것도 주로 추계한 방면에 관계된 일이 많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전혀 자기와 관계도 없는 일에 경도하는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다. 즉 그의 성격이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질투라고. 그날 밤 내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아침에 리푸친을 만난 사실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는 의외로 흥분해서 리푸친이 알고 있을는지 하고 기괴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렇게 빨리 알려질 리가 없다. 첫째 들은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지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요지부동이었다. 자네가 믿거나 말거나 하고 그는 마침내 이런 의미의 말로써 결론을 맺었다. 나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네. 저 친구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을 뿐더러 그 밖에 뭔가 자네나 나나 모르고 있는 일조차도 알고 있음에 틀림없네. 그것도 우리들에겐 도저히 알려질 기회가 없는 그런 것 말일세. 가령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회복하기에는 때가 늦은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 말은 의미심장한 암시를 하고 있었다. 그 후 꼬박 닷새 동안 우리는 리푸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자기의 그런 의혹을 내 앞에서 그만 드러내고 얘기까지 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오로한 파묵, 다른 색들에서. 악령은 인간이 써낸 가장 충격적인 67편의 소설 중 하나이고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정치소설이다. 이 책을 20살 때 처음 읽고 내가 받은 영향은 충격, 경악, 믿음, 그리고 두려움 같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읽었던 어떤 소설도 나를 이 정도로 뒤흔들지는 않았고 어떤 이야기도 인간의 영혼과 인성에 대해 이 정도로 충격적인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 인간의 권력욕과 용서하는 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 믿음을 찾고자 하는 노력, 사랑과 증오, 가장 신선한 것과 가장 시시한 것에 대한 집착의 방대한 차원,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들이 사실은 항상 나란히 있다는 것. 이 모든 느낌과 정신상태를 죽음, 정치, 그리고 격렬한 트릭으로 가득 찬 사건의 얼개와 함께 경험하는 것.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위대한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달려가고 몸부림쳤던 속도로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는 이 세계들을 주인공처럼 믿게 된다.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예언자 같은 목소리와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는 등장인물들의 세계를 열정적으로 믿었다.